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후폭풍이 일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해드린 대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적격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여당은 묵인했습니다. 네. 당청 갈등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또 추가 낙마할 것이냐, 또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광주 북구갑 출신이시고요. 네.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말이죠. 네. 고창 출신이시고, 네. 호남 뿌리시고, 네. 지역구 민심이 지금 김경진 의원 지역구 민심은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항의 문자 많이 와요. 항의 문자가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명 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 게요. 네. 저희를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희 당이죠. 당신의 당의 박지원 의원이 원래 헌법재판관 될 때 추천하지 않았느냐 세상 목표로. 그래서 본인 이제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그런데 왜 소장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찬성 의결을 못했느냐. 네. 그런 비판도 오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저희가 비판받을 게 아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비판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보도자료도 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라 이게 기사화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 전현숙 재판관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네. 지금 헌법재판소를 우리나라 제4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부를 각각의 이제 3부, 3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를 이제 제4부라고 하는데 네. 이 4부인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3명, 그 다음에 행정부인 대통령이 3명, 그 다음에 사법부인 대법원이 3명 이렇게 각각 지명을 해서 9명이 선출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헌재 소장은 총 해서 5명이 지금 이렇게 임명이 되어 왔습니다. 네. 1대 조규광, 2대 김용준, 3대 윤영철, 4대 이강국, 5대 박한철이었는데요. 네. 이 5명의 헌법재판소장이 전부 행정부인 대통령 지명 몫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전효숙 씨 같은 경우도 원래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었는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예. 근데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물론 저희 당의 박지원 의원이 추천을 했지만 김희수 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즉 정당의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하고 다르게 지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전에 전현숙 씨 문제 때도 똑같이 됐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후임 몫은 도대체 이게 대통령 몫이냐 아니면 국회 몫이냐 이게 나는 헷갈리게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독립이 보장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 때도 상당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헌법재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헌법재판관으로 한 번 임명이 되면 승진은 없다. 한 번 헌법재판관은 영원한 헌법재판관이고 그 자리에서 임기 마칠 때까지 계속 그냥 그 자리를 하고 끝내고 나온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네. 다만 이유가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3명 중에 1명은 3분의 1의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회 몫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 관행을 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도대체 후임자를 누가 지정을 해야 될지 이 몫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흐리게 해버린다는 이 문제가 있거든요. 복잡하고 흐리게 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독립을 실 만한 우려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가령 김희수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임명이 됐으면 내년 9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12개월 정도죠, 임기가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9월에 임기가 끝나면 그 나머지 또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골라야 되는데 이미 지금 가령 이걸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국회 몫도 대법원 몫에서도 헌법재판소장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결국은 9명 모두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제기됐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건 당신네 민정수석이 또 대통령이 인사 추천하면서 잘못 실수를 한 것 같다. 이 점은 고려를 안 한 것 같다. 네. 근데 만약에 김희수를 우리가 인준을 해준다면 내년 9월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어떤 대통령 몫이 아닌 몫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확정적인 약속을 좀 해달라. 그런 공개적인 의사표명을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청와대나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꿀먹은 덩어리처럼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저희 국민의당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을 하게 하고 네. 자유투표로 갖고 결국은 145대 145라고 하는 가부동수의 어떻게 가부동수로 인해서 부결이 되게 되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20대 국회 결정권은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에 있다.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근육을 과시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선명 야당으로 좀 가시는 겁니까? 진짜로? 근데 그것도요, 안철수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말실수한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그게 경론을 벌이다가 저희 내부에서 당론으로서 이게 김희수를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론이 안 되니까 결국은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유표결을 하기로 그렇게 갔던 거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무슨 결정 권한이 아니고요. 이 결정에 대한 책임 권한이 아니라 책임의 측면에서 저희는 모든 사안을 보고 있고요. 네. 하나하나의 어떤 사안을 의결할 때 가장 중요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이 결정이 무엇일까를 저희는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네. 무슨 권한이라고 한다면 아니 이게 김희수를 반대해서 또는 찬성해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얻어지는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네. 사실은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큰 틀에서 어떤 헌법재판소 독립 문제, 각각의 사안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한 거거든요. 20대 국회 결정권은 있다. 이런 글을 이제 안철수 대표가 블로그에 올렸다가 이제 내렸거든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느껴져서 그런 겁니까? 지금 김병수 의원께서 권한이라고 표현한 게 본인 생각에서도 말실수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내렸겠죠. 네. 어떻습니까? 안철수 대표, 사실 그 당대표 선거 나올 때만 해도 우리 김경진 의원과 인터뷰할 때 상당히 반대하셨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제가 판단을 유보하겠고요. 네. 어쨌든 저는 반대를 했지만 네. 국민의당의 당원의 51%가 지금 이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지를 했었고 네. 그러면 아무리 이 선거 과정에서 반대를 했지만 당원들의 뜻이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대표인 것은 명확한 겁니다. 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로서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가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찬반 토론을 한다. 네. 그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요즘 폭탄주도, 안 먹던 폭탄주도 10잔씩 먹고, 청와대가 적폐다, 또 이렇게 직격탄도 날리고, 일단 그 제보 조작 파문 사건에서 좀 벗어나서, 일전에 취임 일성으로, 적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는데, 그런 어떤 길로 좀 나가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글쎄, 근데 그게 이제 일률적으로 무슨 적은 외부에 있다, 또 청와대하고 그 어떤 전방위적인 각을 세운다, 이런 것이 제 판단에는 적합하다고는 보지 않고요. 네. 각각의 사람들로 봐서 이게 청와대가 잘하고 정부 여당이 올바른 정책을 선택했 이러면 저희들은 박수를 쳐주고 당연히 쉽게 통과되고 그게 어떤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네. 이게 파퓰리즘이고 잘못됐고 무책임하게 그냥 뭔가를 잘못하는 거라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또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런 역할이니까 각각의 사람들로 보고 잘하는 건 못하는 것에 대한 찬반 양론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초반에 이제 지역구 민심이 그다지 좋지 않다. 김희수 헌재소 정보자 부결 이후에 그런 얘기도 하셨고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도 여전히 바닥이라면 바닥인데 말이죠. 장기적으로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는 지금의 어떤 스탠스로 국민의당이 간다면 괜찮습니까? 아니면 조금 부정적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고요. 네. 쉽게 회복될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3당으로서 어떤 중재자적 역할 또 중간에서 이제 참여한 문제에 대해서 고뇌와 군해를 거듭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역할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지율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네. 그 지지율에 연연해서 특정한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것도 부적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의사결정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또 그걸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또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당과의 관계, 뭐 관계라고 그럴까요? 하여간 추미애 대표는 골목땡장질하는 모렴치한 집단이다, 땡깡 부린다, 더 이상 형제당이 아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정신 나간 당 아니냐? 언제 형제당 취급이냐? 이렇게 지금 감정 싸움이 또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대표의 뭐랄까 굉장히 좀 거칠은 당 대표 품격 있는 언어라고 보기 어려운 거칠은 언어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정당과 정당이 형제당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고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이고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고 바른정당은 바른정당인 겁니다. 네. 각각의 당이 움직이는 원칙과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네. 이걸 뭐 더 이상 형제당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부적절하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봐서 올바른 것은 도와주고 협조하고 네.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견제하고 딱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각의 사안별로 활동하면 되는 네. 걸로 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정무택 원내대표가 저희 인터뷰에서 이제 김미수 헌재소장 인준 부결 이후에 야 3당 공조를 얘기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의 어떤 후보 단일화 그 문제까지도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취지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문제는 가능합니까? 그거 역시 조금 오버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저희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큰 틀에서 바라보는 원칙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실정을 만들어냈던 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자원의 길은 이제 4대강 비리라든지 여러 국가적인 문제점을 만들어낸 어떤 이런 정치 집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과 공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전혀 없다. 보고 있고요. 네. 자유한국당의 희망사항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이고 민주당은 민주당이고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인 겁니다. 네. 각자 판단에 따라서 자신들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고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이제 이른바 뭐 반문 어떤 입장에 좀 서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뭐 입장을 어떻게 정리를 좀 해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9시에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의총을 열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고요. 네. 우선 이제 의총이 이루어지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위원으로 들어갔던 송범주 의원이나 또 이용주 의원이 가지고 이제 판단한 의견들을 우선 보고를 받아서 얘기를 들어볼 생각이고요. 네.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듣기로는 이게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도덕성이라든지 개인적인 문제는 없지 않느냐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식이 공통된 것 같고 네. 다만 이게 이제 그 행정, 입법, 사법이라고 하는 삼권 분립이 헌정 질서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대법원장이 이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느냐, 네. 또 사법부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또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이런 점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갑자기 한 10여 기수 이후에 후배가 지금 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법원에서는 통상 이 후배가 자기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용퇴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용퇴 관행이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무뎌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법원 내부에서는 작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대법원장이 지금 이제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되게 된다면 법원 내에 인사 태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법원장들 대부분이 다 물러나고 고등법원 부장 이상의 상당수의 고위 법관들이 퇴직을 하고 물갈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사 태풍에
회오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이 우려가 많이 된다 이런 그 말씀이시죠? 부분을 사실은 지금 청와대라든지 또 현재 민주당 내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김명수 후보자를 임명 제청을 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법 개혁을 위한 어떤 인사라는 말씀이시고 정부 여당 그렇게 그쪽에서는 얘기하죠.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이게 사법 개혁을 위해서 이 인사태풍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 네. 근데 또 반대로 법원 내부에 있는 제 친구들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지인 법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조직인데 이렇게 새 정권이 들어와서 거대한 인사태풍의 회오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네. 사법부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고 여기저기 연줄을 찾는 새로운 잘못된 문화가 생길 우려가 있다. 김경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도 그래서 김명수 후보자 역시 뭐 찬성까지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주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가 신 것 같고, 그렇게 간다면 자유투표로 간다면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만약에 부결시킨다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이건 역풍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는 뭐 지지율 5%니까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는 분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이고 최적의 사법부 개혁을 위한 어떤 방책이 무엇이냐. 네. 저희는 그 관점에서 고민을 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희는 그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따름이고요. 지지율 5%가 더 무섭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무섭다고 할 게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고뇌하고 고민하고 하는 지점을 좀 읽어주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 헷갈리게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독립이 보장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 때도 상당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헌법재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헌법재판관으로 한 번 임명이 되면 승진은 없다. 한 번 헌법재판관은 영원한 헌법재판관이고 그 자리에서 임기 마칠 때까지 계속 그냥 그 자리를 하고 끝내고 나온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네. 다만 일례가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3명 중에 1명은 3분의 1의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회 몫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 관행을 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도대체 후임자를 누가 지정을 해야 될지 이 몫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흐리게 해버린다는 이 문제가 있거든요. 복잡하고 흐리게 했다. 뭐 그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독립을 네. 실만한 우려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가령 김희수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임명이 됐으면 내년 9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12개월 정도죠, 임기가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9월에 임기가 끝나면 그 나머지 또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골라야 되는데 이미 지금 가령 이걸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국회 몫도 대법원 몫에서도 헌법재판소장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결국은 9명 모두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제기됐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건 당신네 민정수석이 또 대통령이 인사추천하면서 잘못 실수를 한 것 같다. 이 점은 고려를 안 한 것 같다. 네. 근데 만약에 김희수를 우리가 인준을 해준다면 내년 9월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어떤 대통령 몫이 아닌 몫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확정적인 약속을 좀 해달라. 그런 공개적인 의사표명을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청와대나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저희 국민의당에서 때 소장은 총 해서 5명이 지금 이렇게 임명이 되어 왔습니다. 네. 1대 조규광, 2대 김용준, 3대 윤영철, 4대 이강국, 5대 박한철이었는데요. 네. 이 5명의 헌법재판소장이 전부 행정부인 대통령 지명 몫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전효숙 씨 같은 경우도 원래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었는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예. 근데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물론 저희 당의 박지원 의원이 추천을 하긴 하지만 추천을 했지만 김희수 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즉 정당의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하고 다르게 지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전에 전현숙 씨 문제 때도 똑같이 됐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후임 몫은 도대체 이게 대통령 몫이냐 아니면 국회 몫이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후폭풍이 일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해드린 대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적격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여당은 묵인했습니다. 네. 당청 갈등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또 추가 낙마할 것이냐, 또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광주 북구갑 출신이시고요. 네.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진입니다. 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말이죠. 네. 고창 출신이시고 네. 호남 분이시고 네. 지역구 민심이 지금 김경진 의원 지역구 민심은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항의 문자 많이 와요. 항의 문자가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해명 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 게요. 네. 저희를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희 당이죠. 당신의 당의 박지원 의원이 원래 헌법재판관 될 때 추천하지 않았느냐, 소장 목표로. 그래서 본인 이제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그런데 왜 소장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찬성 의결을 못했느냐, 뭐 그런 비판도 오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저희가 비판받을 게 아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비판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보도자료도 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라 이게 기사화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 전현숙 재판관께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네. 지금 뭐 헌법재판소를 우리나라 제4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부를 각각의 이제 3부, 3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를 이제 제4부라고 하는데 네. 이 4부인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3명, 그 다음에 행정부인 대통령이 3명, 그 다음에 사법부인 대법원이 3명 이렇게 각각 지명을 해서 9명이 선출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